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파리의 대결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지원에 나섰습니다. 투표까지 나흘이 남은 가운데 한덕수 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강무 그리고 신동빈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파리에서 유치 총력전을 펼칩니다. 다음 키워드는 마이웨이 대 최후 통첩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최고위원으로 TK의 경찰 출신인 김석희 의원을 선출하면서 김기현 체제 굳히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이뉴한 혁신위원장은 변화가 없다면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지도부 희생을 끌어내기 위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울산을 찾아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논란 등을 겨냥해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게 더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할 듯하다고 했습니다. 최 전 의원이 이번 논란이 불거진 직후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라는 글을 올린 것에 빗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다음 키워드는 최강욱 없는 경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과 말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이 계기가 된 듯 보이지만 이 대표는 정작 이번 사태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이용수 할머니 승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정유정 1심 무기징역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정유정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Busan is ready.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저희가 할 수 있는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가능한 많은 득표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디어 부산 엑스포 유치전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로 이동을 했는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한 겁니다. 네, 그거에 앞서서 이제 윤 대통령은 어제 이 찰스 3세 영국 국왕과의 작별 인사를 끝으로 해서 이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 왕실 전용 차량인 벤틀리 리무진을 타고 런던 버킹엄 궁에 도착을 해서 이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 등 왕실 인사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 국빈 일정 첫날 하루 동안 오찬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좀 친밀한 모습을 보였던 윤 대통령과 찰스 3세는요, 이 손을 맞잡고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찰스 3세는요, 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유익했느냐 이렇게 물었고 윤 대통령은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서 기쁘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후 윤 대통령 곧바로 영국을 떠나 어젯밤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했고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외교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파리 현지 시각으로는 오는 28일 오후 4시, 한국 시각으로는 29일 0시를 전후로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82개국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이 되고요.
대한민국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 방문 첫 일정으로 국제 박람회기구 각국 대표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어제 만찬에는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 정부 인사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각국 대표단의 테이블을 일일이 돌면서 개별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부산 엑스포를 개최해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고요.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영어로 한국의 밤, 부산의 밤 행사에 와주셔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만찬 참석자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이 2인 삼각처럼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파리 일정 동안 지속적으로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들을 만나고 한국 국경을 리셉션을 열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전을 계속해서 펼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그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정권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열정을 보여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해외 순방을 떠날 때마다 현지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절정에 달한 게 지난 9월이었습니다. 유엔 총회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이 나흘간 40시간을 쏟아부어서 47개국 정상들을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 국제 박람회 기구 이 회원국 중 82개국 정상들을 만나서 엑스포 비전을 공유하고 또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청와대 상춘제에서 직접 환영 만찬을 주재한 바 있었고요. 그보다 앞서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부산 유세에 나서서 특유의 어퍼컷 세레머니를 보이면서 엑스포 유치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윤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발언들도 들어보시겠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구글을 걸고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부산 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is ready.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는 정부 인사들부터 주요 기업의 총수들까지 나서서 그야말로 민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됐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동행한 이재용, 정의선, 구광모, 신동빈 회장 등은 이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단 초청 만찬에 함께하는 등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정작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자 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들보다 하루 늦게 유치전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 회장의 합류가 늦어진 이유, 이거 궁금합니다. 네, 사실 최태원 회장은 이미 이달 초부터 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있던 상태고요. 파리를 거점 삼아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 몰려있는 중남미와 유럽 등을 방문을 하며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열흘간 최 회장이 방문한 국가만 총 7개국으로 이 비행거리는 지구 반바퀴에 달하는 22,000km로 알려졌고요. 주말과 이동거리를 감안하면 하루 평균 1개국 정상을 만나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호소한 셈입니다. 네, 이처럼 최태원 회장이 장거리 비행까지 불사하면서 막판 유치전에 나선 데다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국가 정상이다 보니 일정도 종잡을 수 없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입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없었고 파리 유치전에도 하루 늦게 합류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 유치 활동을 벌여온 사진과 함께 비행기 이코노미석에 앉아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일정이 촉박했으면 대기업 회장이 이코노미를 타느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자 최 회장은 탈만하다면서 시간은 금이라고 직접 답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통상 전용기로 이동을 하지만 전용기의 경우 비행 허가를 받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상대국 인사를 만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부산 엑스포 민간 측 공동유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말 그대로 강행군을 이어왔었는데 앞서 나왔던 최태원 회장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천군 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TS 노래 중에 진격의 방탄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엑스포를 향해서 이렇게 진격을 해 나간다면 진격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30 세계 박람회가 꼭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만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Why me? This me is probably is Korea and Busan. The 2030 World Expo as a platform will provide answer to the questions that young people are asking. We have a strong interest in and the earring for the expo than any other countries. 기업 총수들뿐만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장관을 비롯한 이 주요 정부 인사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엑스포 개최지 선전 투표권이 있는 국제 박람회기구 회원국 중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100여 개 국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 맞춤형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해외 순방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역사와 현안, 정상의 특장점 등을 공부를 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총리는 최근 매일 4개에서 5개 국가 정상급 인사들과 늦은 밤까지 통화를 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해당 국가의 시차 때문에 자정까지 통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개최지 투표 현재 판세 어떨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사실 초반에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막강한 오일 머니를 앞세워서 개발도상국 등을 상대로 일찌감치 표 수확에 나서면서 부산이 열세가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우리 정부는요 최근 판세가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막판까지 총력을 다하면 역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그 이제 엑스포 개최지 투표는 이제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파리 현지 시각으로는 오는 28일 이제 이게 우리 시각으로는요 29일 0시 전후로 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30분 이내로 투표와 개표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투표는 1국 1표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182개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은 도시가 나오면 이제 그게 곧바로 개최지로 확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상위 2개 도시를 두고 2차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2차 투표에서는요,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도시가 개최지로 확정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저지를 한 뒤에 2차 투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역전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차에서 이탈리아에 투표했던 국가들이 사우디보다 이 한국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막판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엑스포 개최 투표를 앞두고 막판 주요 변수들도 주목이 됩니다. 특히 투표 직전 진행될 최종 PT가 표심을 흔들 주요 변수인데요. 우리 측 연사로는 국제사회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막판 히든카드로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6월 진행됐던 4차 PT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영어 PT에 직접 나서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죠. Here, we begin a new journey. Can you imagine the vibrant energy such a country can bring to the Expo? At the World Expo 2030 Busan, we will showcase a transformative power of our culture and technology. Korea is a qualified candidate.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여야 정치권 상황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총선 등 반론이 커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울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향해서
악탄성 발언을 쏟아내서 이거 논란이 될 듯합니다. 네, 내년 총선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앞서서 이 대구와 대전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울산을 방문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 조선업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일정이다라고는 했지만 정치권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 총선 차출설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을 연이어 방문하는 거는 정치적 행보다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 대전에서의 발언 5천만 언어를 쓰겠다라는 이 발언 이후에 오늘은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여기에 시선이 집중이 됐습니다. 울산을 방문한 한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날씨도 좋고 서울보다는 따뜻하네요. 1973년 11월에 비 오는 새벽에 정주영 회장이 이곳 울산 조선소 공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직접 지프를 몰고 공사 장소로 가다가 바로 이 울산 바다에 추락해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나신 일화가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에 나오더라고요. 어린 제가 태어난 해기도 합니다. 그때 이 울산의 허허벌판 백사장에 조선소를 밀어붙인 정주영 같은 선각자들의 무모했던 용기, 그 용기를 알아보고 믿고 지원했던 정부의 결단, 무엇보다 이곳 울산 조선소에서 젊음을 바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울산에 살았던 아니면 울산을 거쳐간 수많은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구 방문 때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한다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총선 출마의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울산 시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고 또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의 일화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 장관은 울산 방문에 대한 소감을 밝히면서 고 정주영 회장과 울산 시민들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특히 울산으로 가는 길, 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를 읽었다면서 인사말을 통해 자서전의 한 구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명록에도 1973년 울산 백사장에 조선소를 지은 정주영 회장 같은 선각자들의 용기, 그 용기를 지원한 정부, 울산에서 젊음을 바치며 일해 가족을 부양한 울산 시민들과 울산을 거쳐간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후 한 장관은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울산시 관계자 등과 함께 이 조선업 숙련 기능 인력 도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고요. 잠시 후에는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과학기술 인재 유치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건요. 최근 정치권을 흔든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논란, 이걸 겨냥한 작심 발언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19일이죠. 최강욱 전 의원이 민주당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암컷이란 표현을 써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이 징계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최 전 의원은 사과 표명을 하지 않고 당내에서도 오히려 최 전 의원을 감싸고 당의 징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이 오늘 관련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장관은 작심을 한 듯 최 전 의원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 장관은 최 전 의원을 겨냥해서 민주주의의 공론장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했고요. 최 전 의원이 논란의 발언 이후 자신의 SNS에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는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할 것 같다면서 이번 사태를 최 의원 개인 차원이 아닌 민주당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직격했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최강욱 전 의원이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올렸어요.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상식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민주주의의 동력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거나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하고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종혐오나 여성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답하는 겁니다. 네, 여기도. 한 장관 앞서 국회를 찾아서 기자를 만났을 때도 이 민주당의 자신을 향한 공세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띄우기 위해서 훈비어 참가를 부른다 이런 이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를 띄우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또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장관은 한쪽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한동훈 사투리를 쓴다 이렇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한쪽 진영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맞는 편을 드는 것이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는데요. 이틀 전 한 장관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장관님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훈비어 청가 부른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한 장관님이야말로 이제 본인의 사투리를 쓴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그 사투리라는 얘기 지금 장관님이 현직 장관이신데 너무 한쪽 진영의 편만 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제가. 저는 어떤 한쪽 진영이라든가 그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맞는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말에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지적해 줘야 하는 거죠. 부모님 고향이 춘천이다. 이 말에 대해서도 또 정치적 해석이 붙고 있더라고요. 네,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 출마를 앞둔 한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지방 출신임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건데요.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한 장관의 본적이 강원도 춘천이라고 하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청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 강남의 현대고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엘리트 검사로 이름을 알려졌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최근 대구 방문으로 사실상 정계 입문 의사를 밝힌 한 장관이 이 강원, 충북에서 나고 자랐다는 점을 강조해서 정치인으로서 대중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장관 정작 본인이 이 TV에 나오는 것은 어색해서 잘 안 본다 이런 말을 오늘 또 했습니다. 네, 오늘 울산에서 최근 행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어색해서 잘 안 본다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다시 한번 자신이 충청도 출신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오늘 한 장관의 목소리 조금 더 이어서 들어보시죠. 견제 발언, 기대 발언도 있는데 이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님을 굉장히 본보기로 삼아준다고 거지. 저는 제가 텔레비전 나오면 잘 안 봅니다. 목소리도 어색하잖아요. 자기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정도는 아는데요. 제가 특별히 거기 드릴 만한 말씀은 없네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늘 이렇게 앉아 계신 기자님들께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 살면서 말이 빨라진 거지 전에 지방에 살 때는 충청도 사투리 쓰면서 말 좀 느리게 했었어요.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장관님 고향인 춘천에 선거 출마하는 걸 제가 보냈는데 장관님 측에서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춘천은 너무 멋진 것 아닙니까? 네, 이처럼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견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 출마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추길 수 있어 나쁠 게 없다라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오기 때문인데 최근 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국민 누구나 속셈을 알고 있는 정치 행보를 애써 부인하고 있으니 황당무계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뭐 영혼의 동반자, 소울메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제2의 윤석열이에요. 지금은 반짝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관심을 받고 있지만 결국 여당의 뭐 실패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면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세는 윤 대통령과 함께 한 장관 역시도 정권 심판론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도요, 한 장관을 향한 공세에 나섰는데요. 어제 자신의 SNS에 한동훈 장관이 이 마음속에 담아왔던 욕망, 이게 봉인 해제된 듯하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특히 임 전 실장은요, 이 한 장관의 총선 출사표로도 해석된 이 5천만 언어 이 발언에 대해서 한 장관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꿈도 크다면서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 이것도 보인다라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요, 한 장관의 이른바 5천만 언어를 쓰겠다, 이 발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듯 보입니다. 네, 실제 한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본격화된 게 바로 5천만 언어를 쓰겠다는 한 장관의 발언 이후였고요. 임 전 실장의 참전은 정치권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 거론되는 서울 중구, 성동구 갑과 서울 종로, 영등포 등의 임 전 실장의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SNS 글에서 윤석열 퀴즈 넘버원인 한 장관이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하다면서 윤 대통령을 개념 없이 폰만 잡던 보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어 그런 보스가 대통령까지 되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장관으로 국회를 상대해봤더니 만만하기 이를 데 없었을 거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한 장관을 향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윤상현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한 국민적 지지, 특히 여권 내 지지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한 장관이 내년 총선 승리의 견인차가 될 거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도 한 장관이다, 이렇게 한 장관을 추켜 세웠습니다. 혁신위 내에서도 한 장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유한 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역할 어떻게 보실까요?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중도층도 끌어올 수 있다고 좀 보실까요?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저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한동훈 장관님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좀 접촉을 하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요청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민정책위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은 많이 해봐서 잘 친한 사이지만 최근에는 통화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시는 걸로 봐서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주목되는 이야기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국회를 방문한 거는 이 청년 주택 정책과 관련한 그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요, 이 청년 전용 청약 그 통장에 가입을 하면 2% 장기 저리를 적용해서 이 내 집 마련에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회의 전에는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그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따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취재진의 질문에 원 장관은 아직은 현직 장관으로서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또 그러면서 이 최근 전화통화 사실이 알려진 인유한 혁신위원장과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현직 장관으로서 현재의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와서 말씀드려야 되면 그때 책임성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때문에 제가 업무 집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장관님, 그 인유한 혁신위원장님이 그 장관님한테 전화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었는데, 우리 인유한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다른 행사나 우리 이쪽에서도 만났는데 충분한 이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응원차 전화를 드렸었고요. 전화가 된 김에 몇 가지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간 건 없습니다. 또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울산을 방문한 한동훈 장관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네요. 사실상은 대구에서 출마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행보를 한 뒤로 대전, 울산까지 가면서 계속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정부를 떠나서 법무부 장관이 과연 상대 야당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준하는 정치의 발언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해사니까요. 그거는 충분히 법무장을 그만두고 나와서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할까라는 측면에서는 본인 손해고요. 두 번째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의도 사투리 하지 않겠다. 5천만 국민들의 언어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의도 사투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를 안 하겠다. 결국에는 5천만 국민들은 품격 있는 언어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벌써 품격 없는 언어를 하잖아요. 그렇게 받아치면 민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라도 망장, 본인부터 잘해요, 멍청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여의도 사투리 아니겠습니까? 이걸 고쳐야 되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과연 5천만의 어떤 국민의 편의 문법을 하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보셔야 되는데 출발선이 별로 좋지 않다.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아니고 최강욱 의원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내내 가장 강력하게 한 장관을 몰아세웠던 사람이 바로 최강욱 의원임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 최강욱 의원이 전 의원이 했던 이 발언, 여성 비하 발언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고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미진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최강욱 전 의원이 썼던 SNS 글에서 이게 민주주의다, 이 멍청아라고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돌려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장관이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다시금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메시지와 여성 비하 발언을 둘러싼 민주당의 현재 상황들이 계속 끊임없이 끌려 나오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이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치적인 자석 노력들을 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메시지에 계속 끌려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이 김기현 대표의 역주행입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이 문제를 직시한 듯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친윤 의원들의 이 불출마 등 희생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3주 넘게 당사자들의 별다른 호응이 없으니까 이제는 권고가 아닌 정식 안건으로 의결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린 건데요. 혁신위는 어제 2시간 반 정도 이 회의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의 후 이 기자들과 만난 이뇨한 위원장은요.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 목요일 회의에서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한 주의 시간을 더 드리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의결해서 최고위로 송부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당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 의원들이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어떤 표현의 성의가 없었다는 그런 뜻이 있었고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가는 정이 오지 않았다고 그럴까? 그러나 지금 분위기도 상당히 격앙된 아주 절박한 심정이었다는 것을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뇨한 혁신위는 출범 한 달 만에 과학기술 인재 공천 확대라는 5호 혁신안까지 내놨지만 이 당이 수용한 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철회 한 건뿐인 상황입니다. 이런 냉담한 반응에 혁신위가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혁신위는 이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당초 임기인 내달 24일 전에 조기 해산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어제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임기 전에 해산하는 선택지 있으신가요? 예, 선택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한 혁신 안건에 대해서 당과 지도부에 얘기할 만한 내용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혁신위는 종료할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좀 혁신이 조기 종료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나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일부 위원님들이 있었으나 그와 관련된 의견이나 결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혁신이발 초강수에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혁신위는 총선 승리를 위한 기구라면서 벌써 중진 사퇴 등 전략을 내보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결단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간도 필요하며 혁신위의 압박은 당장 김기현 대표를 사퇴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겠냐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도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혁신위 활동 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모습 보고 오시죠. 의결을 올린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실까요? 혁신위가 그동안 의견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 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안건 올라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숙고하셔서 결단하실 가능성이 좀 있으실까요? 좋은 의견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도부의 반발 기류 때문인지 당 일각에서는 이 혁신위가 지도부 희생 권고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해서 최고위에 송부를 하더라도 최고위가 이를 즉각 수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역주행이라는 기사 제목도 전해드렸는데 김기현 대표는 희생을 결심하기는커녕 자신의 지도부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약 일주일 앞당겨서 어제 열린 그 정국위에서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이 최고위원직에 경찰 출신의 경북 재선 김석기 의원이 선출이 된 겁니다. 김 의원은 단수 입후보하면서 안정적으로 지도부에 입성을 했는데 특히 이 김기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석기 최고위원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비대위 전환은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축출 때처럼 이 비대위원들의 집단 사퇴 방식 이건 힘들어졌다는 거죠. 네, 실제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요, 이 김석기 위원이 최고위에 합류를 함으로써 김 대표의 당권 장악력이 더욱 강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저와 함께 당을 이끌어 나갈 신임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총선 지휘 의사를 재확인했고요. 여기에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위한 공관위 출범 시기를 12월 중순으로 발표한 것 역시 김 대표의 입지 굳히기 전략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바뀐 당원 당규에 따라 공관위는 내년 1월 11일까지 출범하면 되는데요. 그런데도 김 대표가 공관위 출범을 서두르는 것은 내년 공천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네, 여기에 이 당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공언한 것도 김 대표가 당 장악력을 높이겠다라는 뜻이란 해석이 있는데요. 하지만 혁신위가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김기현 체제를 굳히기를 오히려 가속화하는 분위기가 계속되자 당내에서는 혁신 요구에 반발한 역주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요,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과 이 김 대표를 포함한 친윤 및 중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성일종 의원은요, 당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총선을 위한 일관적인 메시지가 나가야 하는데 선거에 대한 큰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쓴소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거듭 내놨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이 성 의원이 친윤과 이 중진 의원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요구한 혁신위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성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위의 요구사항은 정확하게 당을 진단을 했고 또 어떻게 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도부를 비롯해서 우리 당 모든 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지요. 최소한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모든 방법이 다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요, 이 친윤계인 이용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용 의원은 비대위로 가는 것은 우리의 분열이라면서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 일각의 비대위 체제 전환 주장을 반대를 한 건데요. 특히 이 의원은 의원총회 자유 발언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대위로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용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을 지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의 발언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건 아닌지 궁금증이 커졌는데요. 이 의원 발언이 끝나자 한 친윤 핵심 의원이 잘했다라고 격려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다른 친윤 주류 의원들도 박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 친윤계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용 의원은 오늘도 과거 윤심을 전할 때처럼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 읽었다면서 대통령실의 기류가 담겼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윤계에서는 지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생의 부정적인 친윤 핵심들의 희망사항을 이용 의원이 대신 전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겁니다. 네,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비윤계 의원은요, 이 의원이 김기현 대표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한 건데 이 윤심도 이 김 대표에 대한 재신임이 확고한지는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 윤심이 아니라 김 대표와 연대한 이 일부 친윤 핵심들의 희망사항을 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희생을 요구받은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자신의 지도체제를 더 공고하게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언론들도 이걸 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김 대표의 속내 뭡니까? 일단은 안정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다만 안정은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정기후회가 끝나기 전의 상황이고 혁신과 변화를 통한 희생들의 자기결단의 시간들은 아직 조금 남아있다라는 게 이른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원희룡 장관이 만약 당이 요청한다면 어디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본인이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의 앞으로의 거취에 관한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 장관의 결단처럼 앞으로 이 당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같은 희생을 기반한 결단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기현 대표가 단순하게 자기 거취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 과반의석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본인의 길을 겸허하게 하나둘씩 걸어가는 변화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생각이 변하는 것이죠. 사람이라서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혁신이가 들어올 때의 그 원인을 생각하면 김기현 대표의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강서 참패 이후에, 강서구의 참패 이후에 본인의 사퇴 요구가 있었을 때 본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조건으로 저는 혁신이가 들어왔다고 봅니다. 혁신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정말 국민힘을 변화혁신해서 총선 승리를 제가 한 번 더 이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혁신위에서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니까 선당우사 해야겠다고 생각은 있지만 막상 날도 춥고 정말로 험지 나가려면 이 찬바람 부는데 나가고 싶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 좀 바뀌면서 이거 조금 버티면은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후폭풍 거셉니다. 어제 의총이 열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 설화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두고서도 말이 많습니다. 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을 비상 징계하고 처음으로 열린 민주당 의총이었는데요. 어제 그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의원총회는 예상한 시간을 훌쩍 넘겨서 한 2시간이 넘도록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이 모두 발언에서 의원들에게 말과 행동을 주의해달라 이렇게 거듭 당부를 했는데 최근 최강욱 전 의원 논란으로 민주당이 한꺼번에 지탄을 받는 상황에 처하니까 추가 설화를 막기 위해서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교만하다 또는 폭주한다,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도록 정말로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최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이 대표가 SNS에 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만 경고를 해서 최 전 의원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화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또 어제 의총에서는 이 논란의 발언 당시 함께 자리에 있었던 김용민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내에선 최 전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당원 게시판엔 비명계는 징계 못하면서
최 전 의원이 만만하냐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파문의 강도에 비하면 어제 의총 내내 의원들이 최 전 의원 문제를 놓고서 비판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 전 의원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이 있긴 했습니다. 어제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비명계 오영환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서 최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와 철학을 완전히 무너뜨린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행사 참석자였던 김용민 의원과 민영배 의원이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면서 지도부에게 질서를 잡아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쓴소리는 더 이어지진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영환 의원 발언 이후에 최 전 의원 문제를 두고 이제 자정의 목소리나 비판은 나오지 더 않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최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에 사흘간 공개적인 입장을 내지 않아서 선택적 침묵이란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하는 말들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성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입장을 내기 전에 개별 입장을 자제한 거라면서 이 조직을 위해 물밑에서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아무 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런 비판들을 좀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여성 의원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게요. 본인들이 먼저 SNS나 어떤 그 공개 발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에 도움이 안 되니 당에서 지도부가 알아서 먼저 처리해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걸 많이 주셨습니다. 조용했다고 아무런 행동이 안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당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가에 대해서 우리 당 여성 의원님들이 정말 현명하게 이번에 일을 해주셔서 저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홍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이 최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의 심각성보다는 어떻게 해야 당에 도움이 될지를 먼저 판단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게 바로 선택적 침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최 전 의원의 발언 당시 동석했던 민형배 의원은요, 어제 의총 도중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민영배 의원이 의총 도중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 최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은 당시 이 북콘서트 사회자가 먼저 이 소설 동물농장을 언급해서 이제 나온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면서 동물농장 안에서는 그 말이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일요일 오후에 행사를 했는데 화요일에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자신과 김용민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민영배 의원은요, 최 전 의원의 비상징계에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최 전 의원이 그 말을 잘했다고 옹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듣는 사람이 안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요, 그제 있었던 이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서도 최 전 의원 질문에 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최강욱 의원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비상징계 내리셨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의원님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외곽에서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그래도 안건 논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옆에서 그래도 같이 웃으면서 박수치고 동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들을 말씀 없으니까 가세요. 이번에 사과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문제는 친명계 일각에서 이 최강욱 전 의원을 감싸는 발언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친명계 여성 정치인의 옹호 발언,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이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남 부원장은 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논란이 된 최 전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동물농장에 나온 상황을 설명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단 말인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요.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세게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지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에서도 이걸 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왜 못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데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네, 이 남 부원장과 같은 방송에는 친명계 원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강의원 공동대표도 출연 중이었습니다. 강 대표는 자신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면서 대부분이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고 거들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구두 경고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우리 지인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부에서 지적은 할 수 있다 치지만 적어도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그다음 조치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런 발언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손인춘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남 부원장 역시 여성 비하 공범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천박한 여성 비하 막말에 옹호하며 이 징계 조치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민주당 여성 정치인과 개딸들의 모습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면서 옹호할 걸 옹호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요. 남영희 부원장 결국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죠. 남 부원장은요 오늘 SNS를 통해서 이제 자신 발언으로 인해서 당과 그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 당 지도부가 최 전 의원 발언 당시 동석했던 그 의원들 징계는 선을 그었는데 이후 이제 최 전 의원을 옹호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징계 가능성을 시사를 하니까 즉각 사과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징계를 시사한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그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한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저는. 하지만 이런 소란 속에서도요. 정작 최 전 의원 본인 계속 침묵 중입니다. 네, 최 전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조선일보 칼럼을 링크를 하면서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 글귀를 남긴 뒤 계속 침묵 중입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의 일정들도 모두 취소된 상태인데요. 앞서 철험의 의원들이 참석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 사회를 맡기로 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북 콘서트에도 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26일 열리는 황운하 의원 북 콘서트에서도 사회를 보기로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민주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최 전 의원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발언에 대한 사과 없이 최 전 의원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이 강성 지지층의 옹호 분위기에 불을 붙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설화가 계속되니까요. 민주당은 공천심사에서 이를 문제 삼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이후 옹호 발언 논란까지 파장이 계속되니까 민주당은 오늘 내년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언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공천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에 부담을 주는 막말 정치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중도층 이탈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천기획단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부적절한 언행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 2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앞서 공천기획단이라고 했는데요. 총선기획단이 맞기 때문에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이딴 설화로 민주당이 소가리를 하는 와중에 또 국회에서도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수진 의원이 같은 당 특위위원장한테 해외 출장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제 국회 기후위기 특위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김종욱 위원장에게 왜 자신을 뺀 몇몇 의원끼리만 유럽 출장을 다녀왔느냐 이렇게 좀 이 해외 출장에 대해서 따져 묻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짬짬이 출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람에 김 위원장이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봤더니 아니 가는 것도 누구누구 짬짬이로 가시고 갔다 온 결과도 공유도 안 해주시고 이수진 의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아니 예산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고요. 예.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과 양당 간사 3사람이었습니다. 그랬고 그 예산이 전 특위 예산이 출장 예산이 5천만 원 이내였습니다. 더 갈 수가 없는 인원 제한이. 제가 뭐 지금 위원장님한테 불만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네, 이수진 의원이 지적한 해외 출장은요, 지난 8월에 있었습니다.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시찰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된 건데요. 이 의원들은 결과 보고서에 선진국의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출장이라고 적었고 예산으로는 약 5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의원의 항의를 두고서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외 출장을 안 끼워줘서 개인적으로 서운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따져 묻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는 반응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나에게 출장 의사를 아예 묻지 않아서 질의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언행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사과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이를 두고서 과연 이게 어떤 의도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말보다 행동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비상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뭐 하루 이틀은 안 넘기고 했으니까요. 통상 이제 윤리 징계를 하면 제명이든 당원권 6개월이든 간에 기간이 걸리고요. 최강욱 전 의원에게 말하자면 해명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이미 지도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조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해명 들을 필요 없이 무조건 부적절했다. 이 부분은 고개를 숙여서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당원권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거를 뭐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 의원이죠. 지금 당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칭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또 의결을 한 것들이 이 공천 심사에 이 막말과 설화에 대해서 심사 기준에 감점 요인들을 넣겠다. 이것도 결정을 한 것들을 보면 이제는 앞으로는 막말이나 설화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대신하지 않았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총선기획단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네. 이 뭐 최강욱 전 의원이나 남영희 부원장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공천 심사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뭐 최강욱 전 의원을 빼고요. 지금 거론되는 남영희 전 부원장 같은 분은 이 공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분한 불이익들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금 거론됐던 민영배 의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천 심사에서 좀 적용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무거운 벌입니다. 정치인에게 공천을 불이익을 주겠다. 이거는 엄청난 어떤 압박이기 때문에 저는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순 불이익이 아니라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2차 가해성 성격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면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결정을 통해서 민영배 의원, 남영희 부원장 이런 분들은 1년 정도 당원권 정지하면 아주 깔끔하게 내년 총선 출마할 수 있는 길이 닫히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이런 분들 총선 그대로 출마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면 총선 내내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 옹호한 사람들 이런 딱지가 붙으면서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호한 결정 못 내리는 이유 철험회를 비롯한 많은 강성 지지층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고 있는 사람들로 연결돼 있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그동안 발언에 대한 설화를 일으켰던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정말 도덕적 기준을 높게 세우게 될지 곧 결과로 판단될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법 대 합의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 선수가 피해 여성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진실 공방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먼저 어제 이 황의조 선수의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황 씨의 사생활 영상 유포 이틀 뒤에 황 씨와 그리고 피해 여성이 나눈 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요. 피해 여성이 황 씨에게 내가 싫다고 얘기를 했고 지워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물으니까 황 씨가 기억이 난다면서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라고 답을 한 게 보이고요. 또 피해 여성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 황 씨도 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라고 답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황 씨는 통화가 끝난 뒤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 안 가게 노력하겠다고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황 씨의 이 메시지를 두고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이 아니었다는 대화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의 입장 직접 듣고 오시죠. 통화하면서 불법 촬영이었잖아요. 피해자가 애걸복걸 울고불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아니라고 안 해요. 그 전화 끊자마자 변호사하고 통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의 불법 촬영에 대한 추궁과 이런 비명을 추궁하고 그거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그 후에 갑자기 수습에 나서면 불법 촬영. 네, 논란이 커지니까 황의조 선수 측에서도 추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 여성 측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황 선수 측은 황의조 선수는 영상 유포의 피해자로서 이번 일은 황 씨와 피해 여성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것이고 당사자의 취향을 제3자가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 측에서 익명성에 숨어서 황 씨와 가족들을 맹비난하는 상황에서 황 씨와 가족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요. 이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된 형수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 측이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건데요. 황 씨 측은 이 최초 영상 유포 당시 고소를 추진한 게 형과 형수였다면서 이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는 형과 형수를 부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고 이들은 황 씨를 음해할 어떠한 동기도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전 다툼이나 불륜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리고 이 또 다른 협박범이 있다고 이제 전해졌었는데요. 황 씨 측은 앞서 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을 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한 남성에 대해서는 선처 의사를 표했다고 하고요. 이 영상 유포 및 협박범이 형수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BS의 보도에 따르면요. 경찰이 황 씨 형수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조사한 결과 황 씨에게 협박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포렌식 또는 IP 위치 추적 등 범행과 연관 있는 단어들을 집중 검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황 씨 형수가 조사 도중 경찰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했는데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황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형수 A씨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유를 물었는데 A씨가 황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의 주장 잠시 듣고 오시죠. 유포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요. 만약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의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피해 여성 변호인에 따르면은 피해자인데 상담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상담 요청 전화가 있었고 예약까지 잡았는데 이 황 씨 측의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돌연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 여성이 이 황 씨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취소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은요. 2차 가해를 하는 시기에 보도들이 이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황의조 선수의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사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황의조 선수가 계속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 중국 대표팀과의 그 경기에서 출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황 선수에 대해서 지금 국가대표에서 일단 배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있는 사회적 논란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아무리 훌륭한 시력을 쌓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도덕적 기준과 눈높이는 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 사생활에 관련된 논란들이 유명인으로서 일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사회적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는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이 너무나 크게 되겠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활동할 수 있다는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크리스만 대표팀 감독은 네. 아직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반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병민 의원이 얘기하신 것도 맞는 얘기 같고요.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으면 직무 배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프로축구도 아니고 국가대표이기 때문에요. 근데 또 전력 차원에서 크리스만 저 감독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뭐 나중에 이게 확정적이 아니었을 때의 이 전력 손실이나 황의조 선수의 어떤 프로 경력 어떤 선수들의 경력에 대한 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에서는 감독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1,000억 썼을 것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이와 별개로 이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과는 30억 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어제 노 관장이 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그러니까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서 지난 9일이죠. 노 관장은 이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 출석을 해서 가정의 가치를 주장을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때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회를 빌어서 우리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어제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취재진들을 만나서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지출 내역에 대해선 동거인 김희영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TNC 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이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이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간통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며 30억 원 위자료는 1,000억 원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즉각 반박이 나왔는데요. 이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요, 노 관장 측이 언급을 한 1,000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또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다라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은 이미 10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다 별거를 거쳐서 이혼 소송에 이른 것이라며 노 관장 측이 여론을 왜곡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위자료 소송을 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김 이사장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김 이사장에 이어 최태원 회장 측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최 회장 측에서는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번 1,000억 발언에 대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게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 플레이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사이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과거 발언들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죠. 내가 8월까지만 사랑할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오히려 쾌락의 감정이겠죠.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가?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제가 자주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과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내년 1월 18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달리다 교량의 꽉입니다. 저 덤프트럭 같은데 이거 무슨 사연인가요? 네, 이게 어제 오후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당시 영상을 보시면요, 15톤 트럭 덤프트럭 한 대가 적재함을 세우고 달리다가 그만 교량 밑에 걸리고 마는데요. 이 충격으로 무게가 뒤로 쏠려서 차체 앞부분이 들리며 트럭이 교량과 이 도로 사이에 꽉
끼어버린 겁니다. 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운전자 A씨가 사고 발생 100m 전 지점에서 차량 서비스를 받은 뒤에 적재함 레버를 잠그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공중에 매달려 있다시피 한 운전자 A씨를 50여 분 만에 구조를 했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고의 여파로 도로 정체가 이어지면서 퇴근길 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